안녕하세요.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의학계의 220년간 거짓말에서 현재 골다공증 치료의 현황과 진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 관련해서 확실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해당 영상을 못 보셨다면 위 카드를 누르셔서 시청하시고 오시면 이 영상의 내용에 좀 더 심도 있게 집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라고 하던데? 정말 진부한 말이죠. 운동해라. 꼭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운동하라고는 하지만 특히 골다공증이시면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운동을 하라고 할까요? 솔직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동하면 몸 튼튼 마음 튼튼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여기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운동이나 골다공증에 좋은 것은 아닌데요. 그에 대한 운동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에 율리우스 울프라는 독일 정형외과 의사가 뼈 구조 변화 법칙이라는 논문에서 울프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뼈는 그것에 가해지는 기계적 부하에 따라 구조적으로 재형성된다. 뼈는 기계적 스트레스 방향과 크기에 맞춰 모양과 내부 구조를 바꾼다는 이론입니다. 몇 가지 예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뼈가 굵어지고 밀도가 증가한다거나 장기간 깁스를 하거나 우주 비행사들이 뼈가 약해지고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퀴리 형제를 아시나요? 1880년에 두 형제가 석영과 장석 같은 뼈와 유사한 콜라겐 구조의 결정체에 기계적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 전하가 결정체 표면에 축적되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를 피에조 전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현대에서 초음파를 발생하는 기술이 이 피에조 전기 효과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뼈 표면에 축적된 이 전기 전하들이 골을 형성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 자극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뼈에 주면 골 형성이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전기 자극 치료가 이루어졌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고 하고요. 골 형성을 위한 전기 신호나 전하들은 아주 미세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내줄 수가 없는 자연스럽고 복잡한 거라서 물리적인 전기 치료보다 운동을 통해 뼈의 전기적 자극을 일으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다가 1987년 해롤드 마빈 프로스트 박사가 이 울프의 법칙과 피에조 전기 효과를 보고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 모호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프의 법칙을 더 정립해서 뼈가 어느 정도의 자극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수치적으로 모델링한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릴 메카노스탯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마이크로 스트레인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50에서 100 마이크로 스트레인에서는 뼈에 반응이 없으며 100에서 1000 마이크로 스트레인에서는 자극이 너무 약해 뼈가 점차 소실된다. 이 부분이 바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죠. 1000에서 1500 마이크로 스트레인에서는 뼈가 유지만 되고 특별한 골 형성은 없으며 1500에서 3000 마이크로 스트레인에서는 적절한 자극으로 인해 새로운 뼈가 형성되며 4000에서 5000 마이크로 스트레인 이상에서는 너무 강한 부하로 미세 골절 같은 뼈 손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500 마이크로 스트레인 이상의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메카노스탯 이론의 내용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분들이나 뼈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근력 강화 운동과 뼈 자극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냥 슬슬 걷는 정도의 운동은 안 됩니다. 보통 체중을 지탱하는 대퇴골, 요추 등에서 골밀도가 가장 낮게 나오는데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이 대퇴골과 골반 부위를 자극하는 운동이고 제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점프를 하는 운동이 척추나 고관절 압박 유도에 도움이 되며 줄넘기 같은 경우는 고관절, 정강이뼈 부하 효과에 우수하고 짧은 구간 달리기는 하체 주요 부위를 압박할 수 있고 스텝박스 같은 구조물을 오르내리는 것도 반복적 충격으로 골세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뼈 자극 운동들이고요. 스쿼트, 밴드 저항 운동, 가벼운 아령 운동 같은 근력 운동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운동도 있는데요. 등을 굽히는 운동이나 테니스,
골프 같은 요추 부위를 회전시키는 운동, 무거운 역기를 드는 등의 운동은 삼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어 있으며 수축할 때 뼈를 당기거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을 겸하시면 골격근도 강화되고, 이 강화된 골격근이 뼈에 더 많은 자극을 주게 됨으로써 메카노스탯 이론에 따라 골 형성 세포인 조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생성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시라면 운동 꼭 하셔야겠죠? 완치되는 치료제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시라도 이러한 운동을 하시는 게 곧 골다공증의 건강한 예방법이라는 것도 아시게 된 것입니다. 칼슘제의 흡수와 비타민 D. 칼슘제는 정말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칼슘제는 우리가 먹게 되었을 때 80% 정도가 다시 화장실로 나간다고 합니다.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은 그냥 이온화 칼슘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칼슘제가 최종적으로 칼슘 이온이 되어야 칼슘 이온 채널로 흡수되기 때문인데, 개개인의 소화 능력에 상관없이 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이온화가 되어 있는 칼슘제죠. 칼슘은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는 됐고, 칼슘이랑 비타민 D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던데 왜 같이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카드의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간단히 알려드리면 칼슘은 십이지장과 소장에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몸의 칼슘 흡수 기전인 능동수송과 수동확산으로 흡수됩니다. 능동수송은 십이지장, 수동확산은 소장에서 흡수되는 현상입니다. 수동확산은 단순히 소장에서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세포 사이의 틈으로 칼슘이 흡수되는 거고요. 이 위쪽의 십이지장의 능동수송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중요합니다. 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칼슘이 이온화가 되어 있어도 혈액으로 확산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칼슘제를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먹어도 비타민 D 농도가 낮아서 세포 내 수송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보통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0나노그램 per ml 이하이면 결핍, 30나노그램 per ml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30이라는 수치를 지켜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특히 빠른 칼슘 흡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30이 아니라 70까지는 올려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으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좋다고 해서 막 올려버리시면 100에서 150이 넘어가면 비타민 D 독성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타민 D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대요.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혈관에 칼슘이 너무 많게 되는 거죠. 이 비타민 D는 호르몬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 맞는 비타민 D 주사제의 경우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드시는 보충제로서 항상 챙기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 비타민 D 주사는 꼭 필요할 때만 맞으시는 거고, 만약에 그 주사를 맞으셨다면 맞고 나서 비타민 D 수치가 몇 주 만에 훅 올라갔다가 또 쭉 내려갔다가 또 쭉 올라가는 걸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고 해요. 이 비타민 D가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의 호르몬 수치가 훅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도 비타민 D 영양제를 꼭 챙겨 드셔서 적어도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50은 유지하시는 게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설렁설렁 걷는 운동이 아니라 뼈를 자극하는 운동, 근육 운동이 골 형성 세포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칼슘제는 물론 개인 선택에 따라 구매하게 되지만 칼슘 이온만이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이온화 칼슘이 가장 좋다는 건 사실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칼슘제가 아무리 좋아도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너무 낮다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를 70은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가적으로 좋은 거 말씀드리면요. 비타민 K2가 칼슘이 올바른 위치에 침착되도록 도와줘서 칼슘 석회증을 막아주고요. 또 골 형성에 콜라겐이 주요하기 때문에 콜라겐을 같이 드셔주시는 것도 골다공증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드실 게 너무 많죠?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하고 보충제를 드시는 것으로써 골다공증의 치료나 예방으로의 방향을 잡으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매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온화 칼슘제를 매일매일 드시면서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하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실제로 골밀도가 향상되거나 골다공증에서 벗어나신 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꼭 정독하셔서 혹시 골다공증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골다공증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